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반도체 주가 이렇게 봤을 때 최악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실제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요런 통계를 낼 수 있어요. 실적이 플러스 전환하기 2개 분기 전부터 주가가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죠. 2개 분기 전인 겁니다. 지금을 주가 바닥으로 보는 일들이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지금은 똑같지 않다. 다만 마크 트웨인이 말한 것처럼 역사가 똑같이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런 운율만 차이가 있을 뿐 반복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연준은 말로는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여전히 긴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죠. 말이 아닌 행동과 패턴, 지금까지 연준의 역사를 말하라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봤냐면 제가 되게 참고하는 그 리포트 쓰시는 분 글에서 제가 상당히 내용이 좀 와닿아서 그냥 그대로 옮겼어요.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말이 아니라 과거 행동과 심리적 입장, 패턴에 의거해서 상환 가능성을 따진다. 말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말을 참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행동과 패턴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답은 전혀 어렵지 않다. 오로지 어려운 것은 과거의 사건들이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좀 중요합니다. 답은 어렵지 않다. 결과는 같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어떤 데서 문제가 터질지는 매번 다른 방식으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뜻은 같았고 결론은 같았고 결과는 같았어요.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다. 예전에 오렌지 카운티 파산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94년도에 우리가 연준이 가장 금리를 빨리 올렸던 때 사건인데요. 이때 이제 인슈런스 컷으로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80년에서 90년대 캘리포니아 주 전체, 캘리포니아 주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재정 수준에 이르는 그런 정도 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급락하는 바람에 그 중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그런 지방 정부 그런 지자체가 파산을 했어요. 왜 파산했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오렌지 카운티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거나 오렌지 카운티에 지방채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오렌지 카운티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니까 운영하던 자산을 아까 이제 SVB하고 똑같아요. 예금이 엄청 많았다가 빠져나가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그걸 돌려주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자산을 팔아야 됐었는데 이 당시 오렌지 카운티는 주택 관련된 그런 자산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돌려줄 때 엄청나게 손실을 본 채로 그러니까 이 처리를 해야만 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파산했는데 이 파산이 다른 지방 정부들의 지자체의 지방채가 부도날 상황을 만들어낼 것 같아서 연준이 94년도에 이렇게 여러 번 금리를 올리다 말고 금리를 인하합니다. 이게 오렌지 카운티 사건이에요. 이때도 똑같이 지금 은행 위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들처럼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괜찮은데 이 오렌지 카운티만 독특하게 멍청하게 레버리지 자산을 편입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자산 편입을 해놓은 바람에 그게 터지면서 얘는 부도가 난 상황이 된 거죠. SVB가 똑같습니다. 예금 운용 상황이 잘못됐어요. 그거는 욕을 먹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걔가 문제가 아니고 걔가 그렇게 했더니 뱅크런을 이끌어내는 바람에 나머지 지방은행이 다 부도나게 생겨서 연준이 긴급 출동하고 개입한 거잖아요. 똑같이 이때도 오렌지 카운티 파산한 거는 지들 잘못이었는데
나머지 지자체들이 지방채가 얘네들이 발행한 채권이 부도가 날 상황이 되는 바람에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사건은 오렌지 카운티, 그 다음에 SVB 다르지만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연준의 이 은행 지원은 사실상 다르게 말할 뿐이지 QE와 같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가질 거냐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 웰스파고나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처럼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Sell before May and go away라고 이제 웰스파고가 이렇게 오늘 리포트를 냈죠. 이게 뭐냐, 5월이 되기 전에 먼저 팔고 나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희망이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P 지수가 이미 거의 금리 인하까지 반영할 정도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그런 폭이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피봇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거다.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은행 위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침체를 가장 낮게 보는 데지만은 여기서도 실제로는 기업 마진이 축소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마진에 관련돼서 실적 꾸준히 좋아지는 종목을 투자해라 라고 말한 거고, 골드만삭스도 상당 부분 지금 주시장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오르기 어렵다라는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원래 노 랜딩이라고 할 만큼 아주 강력한 경제 지표가 나타나서 3월 8일 직전 주까지만 해도 금리를 더 5.5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됐던 그 정도 노 랜딩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이번에 신용 경색이 터지면서 연준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얘가 결국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실질 GDP 성장률이 그 3%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도 이번 성장률도 지금 요번에 2.6 정도 예상되는 것 같던데, 3%대의 그런 상황이라면은 하드 랜딩은 아니고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반기가 되면 디스인플레이션 부분이 반영될 경우 실질 소득,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뺀 소득은 증가하는 국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 관련해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걱정하는 것처럼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그런 정도 상황이 되다 보면 일자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면서 물가를 자극할 정도의 그런 임금 상승률이 나타나지는 않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그래도 경제 참여 활동 인구가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갔거든요. 점점점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일자리를 얻는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임금 물가는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구간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소비나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는 그런, 그러니까 마일드 리세션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지금 현재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느냐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이러니한 면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상 만약에 하드 랜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현재 이익은 순환적 저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은 떨어져서 바닥에서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냐고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 실적 예상인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은 7% 마이너스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 2분기에는 6% 정도 마이너스로 나올 걸로 보여지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플러스 EPS가 오히려 올라갈 거로 본다는 거죠. 결국 지금을 가장 바닥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이번 실적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날 4%인가 올랐죠? 물론 삼성전자는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보시면 이제 반도체 주가 이렇게 봤을 때 최악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실제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요런 통계를 낼 수 있어요. 실적이 플러스 전환하기 2개 분기 전부터 주가가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테크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23년 지금까지 이제 거의 일치되는 사례인 거죠. 이게 분기 전부터. 아까 리피니티프가 뭐라고 예상했죠? 지금 실적 바닥으로 보고 있는 거죠. 2개 분기 전인 겁니다. 지금을
주가 바닥으로 보는 일들이 이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경우라면 업종 바닥에 나온 것들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 흐름이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시면 업종 바닥에 나타난 세 가지 이제 그러니까 현저하게 지금 이미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뚜렷한 쪽들을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산업재로 꼽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쪽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맥스처럼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 그러니까 EPS는 증가하는 국면에 들어간 회사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작년도 올해 초에 고점을 다시 내려왔지만 다시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갱신하는 모습이 이번 분기, 이번 실적 발표 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쪽들이 주로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산업재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뭐 부분 이제 다른 얘기들 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는 뭐냐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디스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개인들의 코로나 때 풀어놓은 돈이 많고 그 돈들이 사실상 쌓여 있다가 이제 은행들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줄이고 그러고 인해서 개인들이 소비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또 다른 팩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다음에 실질 소비 지표는 여전히 좀 소비 변화는 유지되는 거. 왜냐하면 워낙 가처분 소득이 역사상 최대로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워낙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장되면서 특히 소비, 개인의 소비가 영향을 주는 업종들,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기업 실적이 1분기에도 좋게 나오고 2분기에도 괜찮게 나와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2분기엔 좀 더 좋아지고 거꾸로 3분기에는 전체로 봐도 플러스가 나는 이런 모습이 연달아 일어나는 게 연착륙을 전제로 했을 때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거꾸로 연준의 긴축이 더 강화되겠다라는 게 3월 초까지의 의견이었는데,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연준이 유동성적으로 전혀 이제 긴축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QT도 멈출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은행이나 이런 쪽들의 어떤 대출 중금 감소나 상업용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계속 위기로는 터지겠지만 이게 시스템 위기는 아니면서 전체적으로 긴축을 강화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마일드 리세션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가들을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고,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공포에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뭐냐면 월가에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전망 일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주식 포지션인데 S&P 500 인덱스로 봤을 때 주식을 제일 조금 들고 있는 때예요. 보시면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2014년 막 이 밑으로 금융위기 때까지 가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 약간의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는 도움을 받는 모든 개인들 포함해서 이쪽에서 주식을 가장 적게 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순매도 포지션이 32만 1000개, 2011년 이후 최대입니다. 순매도란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락에다 투자해놓는. 그래서 대부분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헤지펀드에 의하면 헤지펀드들은 기술주 매도 포지션 전환 상태. CTA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올해 1월, 2월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주식 시장은 이제 되게 그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부정적일 때 생각처럼 부정적인 결과가 오지는 잘 않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상황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일방적인 공포가
공포가 아주 타당해 보이는 내러티브 시장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앞부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공포를 갖고 해석했을 때 너무 잘 걸리고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적으로 대부분의 그런 타당한 그런 공포는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가 100%였다. 반대로 대중적으로 긍정적일 때, 낙관적일 때 반드시 큰 위기가 왔었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예고된 이런 위기는, 예고된 침체는 사실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올 수 있죠. 제가 뭐 장담 못 하는데. 하지만 사실상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침체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다만 반복되지 않지만 라임이 있는 것처럼 사고는 다른 예상치 않은 사고가 터지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연준의 행동을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인하를 꼭 기다리지 않아도 연준이 이제 인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하는 그런 not QE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들이 주식시장을 꾸준히 업사이드로 끌어갑니다. 한 번에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르고 문제가 또 터져서 공포감이 사로잡히지만 또 멈췄다가 또 오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연준은 강화, 긴축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다 이제 뺏겼어요. 무장 해제됐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준은 긴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포지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말로는 계속해서 긴축을 말할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뒤로는 완화를 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타고 이제 문제가 터져서 그거에 공포로 하락을 하지만은 다시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포를 따라 반응하지 말고 지금 시장이 다시 오르는 또 멈췄다가 또 오르는 이 상승의 모멘텀을 활용해야 하고 막 드라마틱하게 푹푹푹 오르지는 않지만 오르는 쪽들은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이 어디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체인이 재편되는 거, 그 다음에 반세계화로 인해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실제 캐펙스가 일어나는 반도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공포감으로 이거를 다 그냥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